어떻게 1000년 전에 이런 기술이 가능하지? 로버트 페인만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명문대의 한 연구실, 그의 손끝에서 전자현미경 스크린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수십 년간 나노과학을 연구해온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과학의 역사를 다시 쓸 불가능한 증거였습니다. 1000년 전 도공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청자 조각은 현대 물리학이 겨우 몇십 년 전에 발견한 원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학문적 명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계 과학사를 다시 쓰는 발견으로 이어질 것임을. 과연 무엇을 발견했는지 페인만 교수님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로버트 페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노재료와 광학재료 분야에서 25년간 연구해왔고, 특히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재료공학 학회에 참석한 후 여유로운 오후를 대형 박물관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동양 도자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양관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고려 청자를 발견한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글라이트 아래 청자에서 반사되는 푸른 빛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2세기나 지난 물건이라고는 믿기 힘든 생생한 색채와 광택이었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물관의 동양부 큐레이터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에게 이것이 고려시대 청자인지 물었고, 큐레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12세기 한국의 고려 왕조에서 만들어진 청자이며, 특히 비색이라 불리는 푸른 유약색은 당시 세계 최고의 도자기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청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청자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이 직업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과학자로서의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큐레이터에게 이 광택의 원리가 궁금하다고, 현대 나노구조 물질에서 볼 수 있는 광학적 특성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큐레이터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그저 아름답다고만 한다면서요. 청자 앞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현대 나노기술에서나 볼 수 있는 광학적 특성이 어떻게 1000년 전 도자기에 구현될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고려 청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헌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재료공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요. 동양부 큐레이터에게 제가 프린스턴 대학의 재료공학 교수임을 밝히고 청자의 표면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아주 작은 샘플만 필요하다고, 유약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샘플을 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큐레이터에게 연구 목적의 샘플 채취를 요청했을 때 당연히 전시품에서의 채취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학문적 열정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는지 큐레이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이미 파손된 고려 청자 파편들이 몇 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연구용으로 아주 작은 샘플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보관 중이던 깨진 청자 파편의 일부를 연구 샘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시품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시기에 진품 고려 청자 파편이었기에 연구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프린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내 비행기 안에서도 머릿속은 고려 청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전자현미경으로 청자 표면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에 최첨단 주사 전자현미경을 준비하는 동안 긴장되었습니다. 25년간의 연구 경력 중에서도 이렇게 설레는 순간은 드물었어요. 샘플을 조심스럽게 장비에 장착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도자기 유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율을 더 높여 나노미터 단위로 관찰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약 내부에 금속 나노입자들이 놀랍도록 균일한 크기와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었어요. 현대 나노공학에서도 이런 정교한 배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것이 고려시대 도공들의 작품이라니. 연이어 에너지 분산 분광법 EDS를 통해 화학 성분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구리와 코발트 나노입자들이 특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었고 그 크기가 정확히 빛의 파장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어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2세기 전 한국의 도공들이 어떻게 이런 나노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현대과학으로 설명하자면 이 나노구조가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하고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고려청자 특유의 비색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결과에 동료 연구자 앤드류 김을 불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앤드류는 나노광학 분야에서 저와 함께 연구해온 동료였습니다. 그에게 발견 내용을 보여주자 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앤드류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의 도자기에 대해 종종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이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기술력의 결정체였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대 나노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줄은 그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추가 실험을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 나노구조가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고려청자 샘플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또한 고려시대의 도자기 제작 기술에 대한 문헌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의 도움으로 미국 내 박물관들에 소장된 고려청자 몇 점에 대한 분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보스턴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장고에 보관 중인 파손된 파편에서 샘플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형 박물관의 청자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나노구조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현대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고 있는 나노광학의 원리를 고려시대 도공들이 이미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니. 앤드류는 한국어로 된 고문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이해는 가능했어요. 그러던 중 그가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시대 도공들이 사용했던 비색 비방이라는 제조법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직역하면 비밀의 색을 만드는 비밀 방법이라는 의미였어요. 연구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유럽 재료학회에서 있을 컨퍼런스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논문과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 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이 발견이 정말 과학계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고려 도공들은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나노기술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발표가 학문적 혁명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제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려 도공들의 놀라운 지혜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발표장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제목인 고려청자의 나노구조 분석과 현대 나노광학과의 연관성이 호기심을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연구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고려청자 유약에서 발견된 나노입자들의 균일한 분포, 그것이 만들어내는 광학적 효과, 그리고 그것이 천년 전 한국의 도공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는 냉소적인 어조로 이런 결과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12세기 도공들이 현대 나노기술을 알았다는 것은 시간 여행자가 있었다는 말과 같다며 청중들의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영국의 도자기 역사 전문가는 고려청자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현대 과학기술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어요.
제가 동양의 예술품에 서구 과학의 틀을 억지로 씌우려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질문이 계속될수록 청중의 분위기는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주장이 너무 혁명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리처드 핸더슨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나노광학 분야의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이었어요. 뜻밖에도 그는 제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대 기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기원전 로마의 디크로익 유리나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도 비슷한 나노 입자 구조가 발견된다며 이런 기술이 경험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핸더슨 교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 편에 서서 발언하자 다른 학자들도 좀 더 진지하게 제 연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대다수는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핸더슨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더 많은 샘플을 분석하고 제조 방법을 재현해보고 무엇보다 한국의 학자들과 협력하라고 권했어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양 문화와 과학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어 컨퍼런스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연락해둔 상태라며 그쪽에서도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잡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조언대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핸더슨 교수의 소개로 과학 저널리스트가 제 연구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제 연구를 더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제 발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확정적인 결론보다는 가능성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린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더 많은 청자 샘플을 분석하며 무엇보다 고려시대 도공들의 기술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학문적 열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질적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과학 저널과의 인터뷰가 실린 후 예상보다 빨리 한국 방문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그 기사가 의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앤드류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을 돕기 위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앤드류는 저에게 인터뷰 기사가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꽤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도자기 전문가인 김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곧 연구 이야기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제 연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박물관 내부 연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몇 점의 고려 청자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청자들은 모두 국보급 문화재는 아니었지만 연구 가치가 충분한 진품들이었어요. 김 박사는 고려 청자의 역사와 제작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려시대 장인들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도 얼마나 높이 평가받았는지 알려주었어요. 박물관에서 허가를 받아 몇 점의 청자에서 미세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박물관 시료와 다른 산지, 다른 시기의 청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강진에서 출토된 청자와 부안에서 출토된 청자를 비교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이동식 전자현미경 장비로 현장에서 첫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전 발견과 일관되었습니다. 모든 고려 청자 샘플에서 동일한 나노구조 패턴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시기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김 박사는 제 분석 결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른 학예사들과 도자기 복원 전문가들을 불러 함께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데이터를 본 후에는 모두가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틀간의 박물관 연구 후
김 박사는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를 직접 방문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였고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기쁘게 수락하며 앤드류와 함께 다음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청자를 본 순간의 호기심이 이제는 한국 학자들과의 진지한 학술 교류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진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고려청자의 탄생지, 그 비밀의 시작점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강진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자연에 감탄했어요. 앤드류는 옆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하자 현지 고려청자 박물관의 이 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박물관 투어부터 시작했어요. 이곳에는 강진에서 생산된 고려청자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실패작과 제작 과정의 중간 단계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도공들의 기술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실패작들을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성공한 작품만이 아니라 실패 과정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는 금광과도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발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려시대 가마터는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현재도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굴 현장 책임자인 박 교수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마는 특별히 비색 청자를 만들기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어요. 발굴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연구실에서 최근 발견된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공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각종 안료와 유약을 담았던 용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문서였습니다. 박 교수는 청자비색 비방이라 불리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에 발견된 것인데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간간히 그림과 도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금속 원소의 추출 방법, 유약 제조법, 그리고 가마의 온도와 시간 조절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금속 입자의 크기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여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여과 도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겹의 배와 비슷한 천으로 만들어진 필터, 금속 가루를 곱게 갈았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었어요. 이틀간의 강진 방문은 제 연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나노입자를 체계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현대과학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문서화했던 것입니다. 강진을 떠나기 전 박 교수와 이 관장은 제가 고문서의 사본과 발굴,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 고려청자의 비밀을 풀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연구 이후 논문을 보완하여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도자기 역사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앤드류는 이런 갑작스러운 초청에 경계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학계가 고려청자의 독창성과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기 꺼려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연구를 더 넓은 학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양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중국 도자기 역사 분야의 권위자로 특히 송나라 도자기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눈빛에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여러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중국 도자기의 역사적 발전과 그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양 교수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고려청자가 사실상 중국 송나라 도자기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발표는 둘째 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주로 중국 학자들이었지만 일본, 유럽 등에서 온 도자기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객석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려청자의 나노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양 교수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연구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샘플의 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어요. 또한 고려청자 이전에 이미 중국 도자기에서 유사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중국 학자들도 연이어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몇은 서양 학자가 동양 문화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한 학자는 제가 한국 측의 국뽕과장된 자국 자부심에 이용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각각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고려청자 발굴지에서 발견된 고문서와 제조 도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양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런 증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몇몇 서양 학자들이 다가와 위로와 함께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들도 중국 학계의 태도에 당황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한 학자는 귓속말로 양 교수가 사전에 제 발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앤드류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이 예상된 것이라며 한중일 사이의 문화적 주도권 경쟁이 학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 연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내일 있을 패널 토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이 얽힌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베이징에서의 쓰라린 경험 후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연구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앤드류와 함께 강진에서 가져온 고문서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문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고문서에 기록된 금속 추출 및 여과 방법을 현대과학 용어로 해석한 결과 이것이 나노입자 합성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고려 도공들은 특정 식물의 재를 사용해 금속 이온을 추출하고 이를 다단계 여과 시스템으로 걸러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문서에 기록된 가마의 온도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시간대별로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과 불의 색깔로 온도를 판단하는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현대과학으로 계산해보니 이 온도 범위가 정확히 나노입자의 크기를 제어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발굴된 금속 추출 장치와 필터링 시스템을 재구성해 실험실에서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문서의 지침을 따라 동일한 재료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재현한 나노입자는 고려청자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려 도공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여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예상대로 까다로웠지만 마침내 3달 후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재현 실험의 성공이 많은 회의론자들을 설득했어요. 특히 핸더슨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연구의 가치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한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고려청자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천년 전 고려 도공들의 놀라운 지혜와 장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관찰을 통해 나노입자의 원리를 발견하고 체계화했던 것입니다. 논문 발표 이후 국제재료학회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징에서의 냉담한 반응과 달리 전 세계 학자들의 진지한 관심 속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발표장은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찼고 많은 학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려청자 재현 실험의 전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문서에 기록된 방법으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했어요.
그리고 현대 나노기술과 고려시대 기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양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 연구를 비판했던 그가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장을 바꿨어요. 그는 직접 고려 청자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으며 자신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 청자의 기술이 독창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어요. 양 교수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기술 교류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 송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한국에 전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 도공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관점의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측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습니다. 고대 기술과 현대 과학의 융합을 연구하는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어요. 이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고 프린스턴과 서울대 간의 공식 협약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으로 돌아온 후 학과 세미나에서 이번 연구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의 지식 체계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사와의 다큐멘터리 촬영도 시작되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밀을 밝히는 과정을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은 또 다른 보람이었어요. 특히 강진의 도공들이 현대에도 전통 방식으로 청자를 만드는 모습을 담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를 넘어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공유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려 청자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캐온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캐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동 캐리가 캐온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